오늘은 말의 품격 두 번째, 경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들을 거지?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위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한 생애를 온전히 전쟁에 바쳐 자신을 불사른 이순신 장군이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구국의 영웅이 일반 병사들과 대적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문화적 경향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지식인의 일상은 서재에서 시작해 서재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등은 서재 이름에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았으며 그중 몇몇은 서재명을 자신의 호로 삼기도 했다. 당대 지식인들에게 서재는 또 하나의 서재였다. 충무공도 서재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머무는 동안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독서 공간을 이용했다. 본래 운주는 산가지, 기륭화복을 점치는 나무로 된 도구를 움직인다는 뜻인데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도모했을까?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유독 화, 의, 론 등의 한자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이순신 장군은 참모진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였으며 토론도 즐겨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운주당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일 밤 건물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즘으로 치면 24시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셈인데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중간급 간부는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졸병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의문은 계속된다. 이순신 장군은 왜 운주당의 출입문을 이순신 장군은 왜 운주당의 출입 문턱을 낮추었을까? 1591년 이순신은 전라좌 수사로 임명돼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전쟁 대비에 착수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본능적으로 간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은 칼을 휘둘러 상대할 수 있었으나 해안의 물길과 지형처럼 눈에 보이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정보는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병사는 물론 종종 민간인까지 운주당으로 불러들였다.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현장에서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른다. 상상력을 발휘해봤으면 한다. 촛대바위 근처 해상은 물길이 새고 암초도 많습니다. 그런가? 잘못 들었으면 큰일 나겠군. 그렇습니다. 뱃사람 여럿 집어삼켰습니다. 어때? 우리 같이 해볼까? 역할 당신이 병사 한번 해보죠. 당신이 잘하네. 아니 당신이 병사 한번 해. 아니 당신이 이순신 장군 할래? 당신이. 당신 장군이 짧잖아. 한번 해보자. 당신이. 한번 해보자. 이순신 장군 짧잖아. 알았지? 한번 해보자. 싫어. 한번 할 거지? 이거 편집하면 되잖아. 이거 어때? 안 나가 이거. 느낌만 하자 그냥. 당신이 책 읽어주는 여자잖아. 책 읽어주는 아니잖아. 재미로 한번. 싫어. 이거 짧잖아.
읽어봐. 그런가 잘못 들어서면 큰일 나겠군.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됐어. 하는 거야. 내가 병사한다. 촛대바위 근처 해상은 물길이 세고 암초도 많습니다. 그런가 잘못 들어서면 큰일 나겠군. 그렇습니다. 뱃사람 여럿 집어삼켰습니다. 이건 주민이었어. 원주당을 그득하게 채운 병사와 주민의 이야기들이 이순신 장군의 귀로 스며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음 날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아련한 바다 위로 가라앉는 무색의 햇살을 바라보며 물결의 무늬를 헤아렸고 파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깊이와 암초의 위치를 해도에 기록했다. 손문은 손자병법 허실편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요인 또는 형세를 언급했다. 승지형과 재승지형이다. 승지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세다. 무기 체계와 부대의 규모 같은 것을 일컫는다. 재승지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 지휘관의 전술과 부대의 사기, 군사정보, 준비태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경우에 따라 승지형보다 전쟁의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순신 장군은 재승지형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온주당에서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다라기보다 자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했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차분히 전쟁에 대비했으니 말이다. 경청을 통해 가다듬은 재승지형의 위력은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순신 장군은 해안의 물길과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덕분에 하객진 같은 전략을 창조적으로 펼쳐 적을 분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외선을 물리쳐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은 것도 어찌 보면 경청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운주당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영상케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참모들은 수시로 오벌 오피스에 모여 국가적 사안을 논의한다. 회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지 않으며 참모들은 소파에 걸터앉아 스스럼없이 의견을 개진한다. 오벌 오피스에서는 지도자의 말과 참모의 말이 부딪혀 뒤엉킨다. 경청과 치열한 토론으로 뒤엉킨 말들은 단호한 결정으로 태어난다. 한자를 파자에서 살펴보면 경청의 의미가 더 잘 와닿는다. 경은 사람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 귀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청을 풀이하면 더 심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이렇게 생겼어.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 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쯤에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소통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품격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인물이 있다.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삼도 수군통 제사가 된 원균이다. 원균은 부임하자마자 원주당 주변의 대나무 울타리를 둘러 참모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개방적 공간을 단숨에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경청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불통하는 장수의 말로는 처참했다.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왜군의 교란 작전에 말려 괴멸되다시피 했다. 다시 읽어야겠다.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왜군의 교란 작전에 말려 괴멸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읽어봐.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 칠천해전에서 왜군의 교란 작전에 말려 괴멸되다시피 했다. 아, 목소리가 참 좋아요. 원균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다음 당신 읽을래? 다음. 어디 원균만 그러할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경청은 안중에도 없다. 말의 총량이 듣는 총량보다 적으면 다들 불안해한다. 말을 많이 해야 타인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말을 적게 하면 공연히 손해보는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일부 뇌공학 전문가들은 경청이 어려운 이유를 인간의 고등한 뇌 메커니즘에서 찾기도 한다. 언어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1분 동안 대략 200단어까지 말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뇌는 그보다 4배나 많은 800단어 정도를 받아들인다. 뇌 능력의 4분의 1만 사용해도 상대의 말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굳이 타인의 말을 경청할 필요 자체를 못 느낀다는 얘기다. 근데 나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은데. 그럼 나는 뇌 메커니즘이 떨어지나 봐. 열등한가 봐. 고등한 뇌 메커니즘에서 찾는데 그 이유를. 그러니까 몇 마디 듣지 않아도 바로 그러니까 충분히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끝까지 들을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지. 근데 나는 듣는 게 더 편하고 좋은데. 우리는 늘 상대를 안다고 여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미미하지도 않다.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지체가 높고 귀한 존재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고 사람의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다. 인간의 말은 작은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귓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책의 낱장을 넘기면서 곰곰 생각해봤으면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온주당이 있는지,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고는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하다. 다만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독한 허탈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이어나가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닿으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운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아, 좋다. 나 이거 진짜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좋아. 매번 까먹어. 당신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당신만의 운주당이 있는 것 같아? 운주당? 운주당이 뭔데?
마음을 터놓고 뭐야, 지금 앞에서 내가 쭉 읽어줬잖아. 당신 안 들었지? 다 들었지. 경청하랬잖아, 경청. 딴 생각했지? 아니야. 이거 봐, 이순신 장군이, 어? 당신은 어딘데? 응? 당신은 어딘데 민주당이? 민주당 뭔지 알아? 그래. 24시간 불 켜놓고 그래, 인터뷰를 아는구만. 하셨다며. 우리 아까 역할극도 했잖아. 이걸 운주당에서 했대. 그래. 그래서 재승지형이었대잖아. 이순신 장군이. 재승지형이 능한 인물이었다. 그래. 운주당에서 부하들한테 정보를 듣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대. 그래. 말하기보다 들었대. 나? 나도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당신한테는 당신만의 운주당이 있어? 그러니까 누군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 같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대가 있어? 뭐 많진 않아도 있지. 아, 있어? 나도 당신. 있는 것 같아. 누구?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지. 언니? 당신은 누군데? 현진이? 당신은 누군데? 당신 현진이랑 저기 누구야? 지연이랑 언니네. 딱 맞췄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렇게 딱 있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당신이 내 민주당이니까. 어!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당신. 왜? 어? 왜? 당신 나한테 다 말 안 하잖아. 하지. 진짜? 눈 뜨고 나를 봐. 왜? 진짜? 뭐가? 말 다 하지 마. 다 하지 마. 어? 기분은 좋네. 다 하진 않겠지만. 하나 더 읽어줄까? 그래. 재밌지? 이 책은 읽어도 좋아. 공감이야, 공감.